크립토와 NBFI의 결합, 즉 그림자 금융과의 융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트레이파이, 전통 금융과 디파이와의 연결점인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는 아무래도 좀 이전 다른 금융시장보다는 미성숙한 시장이다 보니까 차익 거래 기회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차익 거래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은 규모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 호가창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되면은 큰 거래량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슬리피지가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때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OTC로 거래가 돼요. 근데 이렇게 OTC 거래할 때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게 어떤 게 필요하면은 즉시 정산이 가능해야 하고, 또 유동성이 풍부해야 해요. 그리고 휴일 없이 24시간 7일 내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확보해야 되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제 자본을 대여해 가능한 자본을 조달받는 사람들은 헤지펀드인데요. 이 헤지펀드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델타 헤지 전략을 쓰는데, 시장 중립적인, 그러니까는 어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별로 개의치 않고, 올라도 나한테 이익이 오고 내려도 나한테 이익이 오는 그런 차익 거래를 구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익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선물 거래에서 베이시스 거래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이 베이시스 거래처럼 마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마진 폭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레버리지를 크게 만들어서 자본 규모를 키워가지고 큰 돈이 움직이게 하면서 이익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데, 이런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를 가져오는 곳이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건 그 중에 하나의 경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 GSIB들이, 그러니까 글로벌리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크가 약간 스폰서 역할, 중개인 역할,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이때 토탈 리턴 스왑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래에 있어서 어떤 대여자하고 차입자는 어떤 자산이 있을 때 그 자산에서 난 수익을 모두 다 대여자한테 주는 형태로, 그리고 대여자는 그거를 바탕으로 수익금을 받는 형태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보통,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차 대조표 상에서 자본을 자꾸 녹이게 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해지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이걸 그대로 대차 대조표에 남겨두지 않고 거래 상대방 위험만 제거해가지고 그거를 넘겨버려요. 그걸 이제 위험 전가라고 하는데, 특히 synthetic risk transfer라고 해가지고 SRT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크레딧 링크 노트, 어떤 특정한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그거를 포트폴리오 형태에서 만들어서 팔아버려요. 이와 비슷한 것이 옛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여러 가지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있었고, 뭐 프라임 모기지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등급의 대상으로 대출을 내줬던 것들을 한데 모아서 그냥 그거 한데 모은 걸 가지고 다시 트렌치별로 나눠가지고 뭐 아래 등급, 그 다음에 뭐였더라? 메자닌 등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형태로 구행했죠. 근데 이쪽 존으로 다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국채를 안 사는데, 이 만약에 안 산 돈을 그냥 달러 현금으로도 그냥 보유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도 똑같아요. 정부도 자기네 국가 내에서는 기관과 기업과 가게에게 어떻게 좀 더 재정 적자를 보면서 지출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은, 교역 상대국한테는 이제 돈을 벌어오면서 국제 수지에서 흑자를 내려가 노력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그렇게 그냥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뭐 남는 달러의 일부를 이제 사모펀드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때 사모펀드한테 돈을 빌려준다기보다는 리미티드 파트너로 출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블랙스톤 같은 사모펀드가 있는데 중국 어떤 뭐 기업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어떤 포지션을 그들한테 구축해 주는 거죠. 그럼 사모펀드는 블랙스톤 같은 회사들은 이 돈을 다시 GSIB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GSIB들은 그걸 바탕으로 위에서 행한 synthetic risk transfer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암호화폐 헤지펀드, 대표적으로 유명한 브레반 디지털이 있고요. 이렇게 넘겨주는 형태가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GENIX 액트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좀 그 매개체로서 되게 중요해지게 되는데, GENIX 액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명확하게 이제 규정한 거다 보니까 이 그림자 금융하고도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USDC의 경로.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인 CBDC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어떤 계획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현재 연준의 영매포 잔고에 이제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건 MMF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MMF처럼 연준의 계좌, 영매포 잔고에 USDC 같은 경우는 영매포 계좌에 돈을 예금해 놓을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달라고 계획 신청 중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은 일종의 MMF, 디지털 MMF처럼 연준의 계좌에서 영매포 금리 이상을 얻으면서 무위험 차익 거래를 연준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CBDC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테더가 있는데, 테더는 켄터 피츠제럴드랑 이제 협력을 맺고 있는데, 이 켄터 피츠제럴드의 CEO가 지금 상무부 장관이죠. 하워드 루트닉 장관인데, 이 하워드 루트닉 장관이 이제 테더의 어떻게 보면 뒷배가 된 거죠. 근데 이 테더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제가 캄보디아 국가에서 이제 범죄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자본 유출을 산업화해가지고 중국에서 USDT 수요를 이제 접촉해서 그쪽에 자본 유출하는 산업이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USDT가 그런 역할을 앞으로 쭉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용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빅테크 기업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으로서 많은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 만약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만약 USDT 시장을 좀 대체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앞으로 상황을 좀 전개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벌써 이제 세 번째 강조되고 있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달러를 해외에 공급하고, 이게 어떤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발행 시장이에요. 국채의 발행 시장. 여기서 한번 꼭 먹고, 전 세계인은 이를 토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미국의 토큰화된 자산에 재투자하는 거죠. 토큰화된 자산, 어떤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세요? 우량한 자산들을 해야 수요가 많겠죠. 그러니까 미 국채를 토큰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담보대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식 자체로도 토큰화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전에는, 제가 벌써 세 번째 강조합니다. 이전에는 미국이 어떻게 운영했었냐면은, 미국이 해외 국가한테 시장을 내어주고 무역 적자를 내봄으로써 달러를 해외에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중산층들은 약간 삶이 퍽퍽해집니다. 그렇게 해외에 공급한 달러를 다시 미 국채로 재흡수하는 거죠. 이게 기존에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을 해외에 공급하고, 전 세계인들이 우량한 자산이라고 여기는 미국 토큰화된 자산에다가 재투자하게 되는 거죠. 이 선순환 구조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관련 있는 게 이제 실물 자산이 토큰화인데요.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슨이 얼마 전에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걸 발표해요. 이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미국 국채가 담보가 돼서 이제 발행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죠. 기존에 뭐 유틸리티가 있다고 주장하는 암호 알트코인들을 사느냐 아니면은 새롭게 어떻게 정말 기존의 실물 자산과 연동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핵심적인 건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있냐? 현금 흐름이 있는 리얼 월드 어셋이 토큰화 되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상품으로서 시장에 내어놔준다는 거죠. 이 시장을 원활하게 조성하는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전략인 거예요. 자, 유통시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RWA의 본질은 우리가 토큰화라고 하긴 하지만 토큰화가 결국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냐면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해 가지고 거대한 유동성이 만들어져 있는데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급되는 시장이 이미 유동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 또 이 유동성 말고도 조합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금융의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금융의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과 상품을 조합해가지고 어떤 약간 위험성은 좀 낮추면서 리스크는 조금 낮추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좀 더 높게 가주는 걸 이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우리가 뭐 금융의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금융의 혁신은 여러 가지 단편적인 조각조각의 파편들이 조합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동성과 조합성이 RWA 시장에서의 가장 노리고 있는 점인 거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 즉시 결제, T+0 결제 또는 비유동화 자산. 이때 비유동화 자산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만기가 아주 긴 자산들. 이 만기가 긴 자산들이 쉽게 유동화되어서 현금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레포 시장을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MV는 PQ에서 M은 굳이 뭐 통화량이 그대로 증가되지 전체적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연준의 이제 대차 대조표 상에서 보았을 때 대차 대조표 상에서는 자산의 규모가 그렇게 커지진 않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빠른 어떤 궁극적인 화폐를 만나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빠르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기존의 이제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이 제한된다면은 가격이 이제 너무 올라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는 만큼 그거에 알맞는 자산군을 공급하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V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자산군이라든지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고, 토큰화된 자산 쪽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통제된,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3% 정도를 원하는 것 같아요. 3%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수준에서의 명목 GDP 성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의 수준을 전체적인 GDP 대비 낮춰버리는 거죠. 비율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예를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두바이에서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이 요거 GSIB죠? 어떤 걸 획득했냐면은 가상자산 크립토에 대한 수탁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미국 MMF들을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 MMF에 있는 예금을 토큰화 시켜가지고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RWA를 내놨는데 이 RWA를 크립토 자산으로서 인정해줘가지고 스탠더드 차타드에 두바이에 있는 스탠더드 차타드의 지점에다가 여기를 수탁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탁을 했을 때
여기 수탁된 게 들어온 게 입금이 확인이 되면은 우리가 핸드폰과 컴퓨터 화면을 미러링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탠더드 차타트하고 OKX의 계좌를 미러링 해가지고 스탠다드 차타드 안에 어떤 특정한 자산들이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OKX에서도 동일한 정도의 잠보물을 증거금으로 잡아줘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지 펀드들이 숏배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이 돼가지고 훨씬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가 지금 구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지금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게 브레반 하워드 디지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상에서 잘 활동하는 헤지 펀드인 거고요.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걸 뒷받침하기 위한 거냐면요. 즉시 결제, T+0, 그리고 멈추지 않는 24시간,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글로벌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핵심적으로 또 소유권을 분절화시켜가지고 분할해가지고 다양한 게 소자본한테도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토큰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는데요. 기초자산이 튼튼하냐가 요거는 꼭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구글이 GCUL이라고 하는 렉처를 내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블록체인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단일화냐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블록체인을 운영할 때 그 뒷받침하는 코인이 있기 때문에 메인넷이 유지가 되는 형태를 생각하는데 GCUL은 조금 달라요. 코인이 없어요. 그냥 구글 클라우드의 인프라 위에서 그냥 블록체인 기술을 해시를 등록하고 그 뒤에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니 이것만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지면 이 앞전의 기록들은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를 유효성을 갖게끔을 이제 맞게 만들어주는 구조로 만들었고 그것만 이제 약간 프라이빗 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금융거래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공개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계좌에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의 계좌에 접근이 가능해서 얘 1,000만 원 들어있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면은 좋으세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이 적절한 수준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프라이버시가 제공받는 개인들이 있지만은 규제기관 입장에선 얘네가 자금 세탁된 돈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건지 이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규제기관한테는 약간의 결제 트랜잭션들을 다 보여주는 형태의 레이어가 필요한데 구글이 그런 형태의 블록체인을 지금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글이 만약 이런 형태로 제공을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글로벌리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크 중에서 29개 중에서 미국 외에 있는 특히나 뭐 중국이라든지 또는 뭐 서방권 유럽권에 있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HSBC라든지 BNP 파리바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과연 구글이라고 하는 미국의 미국 국적의 어떤 클라우드 회사에 있는 것을 환영할 만한가라는 것을 약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미국에는 클라우드 법이라는 게 있는데 클라우드 법이 어떤 거냐면은 클라우드 회사들이 어떤 뭐 불법적인 영역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가나 뭐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법안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안까지도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미국 국적이 아닌 금융기관들은 혹시라도 구글이 나을 것을 뭐 계좌를 들여다봐가지고 감시하거나 규제하고 있지 않은지가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또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이런 걸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신뢰받는 중립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터 틸이나 탐 리어 같은 사람들은 이 신뢰받는 중립성이라는 게 구글 같은 이런 사설 기업한테서 이루어질 수 없고 메커니즘적으로 그러니까 코드 is law라고 부르는 이 코드상으로 확실하게 중립성을 갖춘 플랫폼 위에서만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실제로 그런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어 와가지고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RWA인 비드 펀드를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 레이어 1에서 발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금 누가 나는 내 계좌를 들여다보는 걸 원치 않는데 누구라도 전 세계 누구라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내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은 그건 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거부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레이어 1을 쓰지 않고 이더리움 레이어 2에 약간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형태의 사설 보안을 갖춘 형태의 사설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가 구축한 베이스 레이어인데요. 이처럼 여기 보시면은 퍼블릭 인터넷,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는 인터넷이고, 그 다음에 레이어 2는 프라이빗 인트라넷, 그러니까 사설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융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실행을 할 때는 자기의 레이어 2에서 하지만은 최종 금융기관 간의 결제가 일어날 때는 아마 레이어 1에서 변제의 최종성을 확보하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레이어 1과 레이어 2가 서로 공유가 될 때, 앵커링이 될 때, 레이어 2에 있는 어떤 트랜잭션들이 레이어 1에 이제 등록 앵커링 되었을 때 이 트랜잭션들이 뭐 변조가 되지 않고 잘못된 게 아니라는 유효성을 갖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JK 발리디움이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실제적인 트랜잭션은 레이어 2에만 남겨두고 레이어 1에는 그 트랜잭션들의 유효성만 타당하게 검사하는 것들만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와 다르게 JK 롤업 같은 경우 또는 옵티미스틱 롤업도 비슷한데 모든 트랜잭션을 레이어 1에 이제 올리는 건데요. 이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프라이빗한 것들을 완전히 그냥 다 공개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게 특징이 익명성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긴 할 텐데 완전하게 이제 익명성이라는 게 점점 기술이 발전되어 가면서 확립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제 JK 발리디움이 조금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SIB가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을 선택하게 될 경우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걸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바젤 3 규약 중에서 크립토 자산의 경우 이제 2그룹으로 나뉘어서 실제적으로 크립토를 이제 대차대조표에 이제 넣게 되면은 자산에 넣게 되거나 아니면 뭐 부채 항목에 넣게 되면은 자본 규모가 이제 쪼그라드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은행들이 이걸 크립토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넣지 않고 있는 규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톰 리와 피터 틸은 이게 결국은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가장 큰 단점인데 우리가 비트코인은 POW 채굴을 하잖아요. POW는 ASIC 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떤 특정 목적에 맞는 별도의 그냥 컴퓨터만 사용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 목적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라 가용도성에서 이제 쓰면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는 이더리움 밸리데이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노드를 직접 컴퓨터 서버를 돌리면은 너무 운영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운영하는 게 비용이 사실 더 싸게 먹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몇몇 가지 유명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미국계에선 있었던 것 같고 독일계에서도 하나 클라우드 회사가 있거든요. 총 이제 그 두 군데 회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50%가 넘어가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더리움은 사실은 그 노드 검증하는 게 이미 클라우드 상에서 거의 다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만약에 멈춰서 버리면은 이더리움 플랫폼 자체가 멈춰서는 결과가 발생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올 10월 20일경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한번 멈췄었죠. 10일 정도 지나니까 또 엣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엣저가 또 한 차례 멈췄었죠. 이게 뭐 해커가 해킹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관리자가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뭐 잘못 넣어가지고 명령을 입력 잘못해가지고 전산마비 와가지고 아예 그냥 멈춰버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은 POW 시스템이 아니고 POS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대체해가지고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지금 문제가 클라우드 리스크가 굉장한 리스크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AI가 지금 굉장한 화제라는 거. 뭐 AI밖에 성장이 나오는 곳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과 중국이 AI를 경쟁을 하면서 패권을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 미국에 이제 샴셴커라고 팔란티어의 CTO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내년에 책을 한 권 내는데 모빌라이즈 하라. 뭐냐 총동원하라는 얘기죠. 전쟁하자는 얘기.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총동하자 이건데 이 사람의 논리는 어떤 거냐면은 전쟁을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 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논리가 왜 나온 거냐면은 중국이 그만큼이나 미국을 정말 바짝 아래에서 뒤쫓아오고 있다는 측면 때문에 그런 건데 특히나 AI에서 그래요. 중국이 제조업도 장난 아니고 AI도 지금 따라오는 거 보면은 뭐 사실 유수의 석박사급 논문들 유명한 것도 AI 관련돼서 나오면 중국에서 나온 게 엄청 미국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AI 혁명을 다 만수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AI 혁명에 들어가는 자본을 끊임없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 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을 끊임없이 넣어줘야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성은 뭐 갑작스럽게 미국이 금리를 증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작스럽게 QT가 다시 시작돼가지고 더 심한 유동성 압박이 온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된다면은 그 중에 일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어서 또 여러 곳으로 퍼져나갈 거고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MV는 PQ에서 유통 속도인 V가 엄청 빠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띈다는 거예요. 만약에 Q 서비스나 재화가 제때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을 너무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자산군이 제공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의 스펀지 역할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어셋 파킹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군이 RWA 자산 또는 뭐겠어요? 비트코인이죠. 새로운 형태의 그쪽으로 축적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유동성에 얼마나 민감하냐면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비트코인 요즘 많이 내리고 있죠. 저는 뭐 폭락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많이 내리는 와중에서도 다른 자산보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가장 유동성에 민감하다는 얘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가르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안 통화 시스템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칩스라고. 근데 그 칩스의 담보물이 되는 금을 중국 국가 내에만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칩스 중국이 새롭게 만드는 대안 통화에 그 금을 옛날에 닉슨 쇼크 때처럼 미국처럼 안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금을 엄청 사 모으는데 그 금을 보관하는 금고를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아닌 다른 여러 국가에도 두겠다고 하는 정책을 이제 만들고 말했는데 그게 골드 코리도인데요. 여기에 축적되는 준비 자산인 금을 지금 중국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 전까진 조심조심 모으고 있었다면은 그 이후로는 지금 대놓고 엄청나게 지금 완전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돼서 생기냐면 앞에 맨 처음부터 알겠지만은 국가라는 정부, 행정부가 결국은 통화 권력까지 너무 간섭을 하게 되면서 임계점을 넘어버린 걸 우리가 봤어요. 어떻게? 2024년도에 미국 국방비를 재정 적자의 이자가 추월해버린 임계점을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통화 시스템이 어떤 하나의 주체로서한테만 너무 믿고 의지하면은 결국 그 주체가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통화 시스템에서만큼은 이중주권이 필요하다는 이 이중조건의 필요성 때문이라도 중국은 자기네들이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대안화폐에 있어 칩스에 있어 가지고 그 준비 자산인 금을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난 3주차 때, 2주차였던 것 같기도 한데, 최초의 가치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짚어볼게요. 우리가 가치 창조에 있어가지고 세 가지 철학적인 관점이 있다는 건 2주차 때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제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을 그 결과물에 들어가는 그동안의 시간, 노력, 에너지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비용으로 인식해요. 그걸 매몰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가치물을 이제 특히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었을 때 이는 내 매몰 비용이 들어간 걸로 인식해가지고 쉽사리 그거를 못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 이하로 가면은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인간의 대표적인 매몰 비용 효과를 보여준 게 리니지에서 보여줬던 데스나이트 불검이 있죠. 한 가지 재밌는 예가 어떤 게 있냐면요. 미국에서 연준이 만들어진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신가요? 1913년도예요. 그런데 이 1913년도에 연준이 만들어지면서 같은 연도에 미국의 IRS, 국세청도 같이 만들어줬어요. 왜 그런지 아실까요? 그 인내의 비용이라는 매몰 비용 효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준이 어떤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냈어요. 그 당시 시점에서는 어떤 달러 만들어진 게 사실 그때 당시에 미국인들한테는 새로운 화폐다 보니까 이거 정말 그러한 신뢰가 있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IRS가 만들어지면서 나는 새롭게 만들어진 화폐만 세금으로 받겠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세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될까요? 나의 모든 고통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들어간 가치물이 있다면은 그거를 새롭게 만들어낸 신권 화폐인 달러를 교환해가지고 이 화폐를 세금으로 내려는 수요가 생기겠죠. 또는 직장에서 월급 자체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신권 화폐로만 받으려고 하겠죠. 예, 어떤 거예요? 법정화폐라는 것은 세금을 강제했기 때문에 그 화폐로서 굉장한 수요처가 만들어진 것과 똑같고요. 이 법정화폐를 얻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보통 여러분 일하는 거 정말 행복해가지고 직장에 나가는 분 드물잖아요. 즉, 그 화폐를 얻는 과정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듦으로써 인간한테는 그 법정화폐가 가치물로서 인식되게끔 만든 트릭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연준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졌고 그와 동시에 그 화폐를 세금 시스템으로서 받는 IRS 국세청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 거죠. 비트코인에 와서는 이런 노동 가치론이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은 POW라는 게 이제 결국은 아식 시스템이 열심히 연산을 해가지고 전기 비용을 소모하겠죠. 그 전기 비용을 소모한 만큼 확률적으로 논스 값을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쓰이고 또 에너지가 쓰인다는 거는 결국 연력 착벽에 있어서는 어디서 또 그 에너지를 만든 것만큼의 비용이 결국 들었다는 거니까는 이런 POW 시스템은 결국 채굴이라는 시스템을 우리의 현실과 앵커링 시키는 역할을 결국 하게 돼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앵커링이 인간이 개입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AI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냥 태양열 전지판에서 그냥 막 채굴판을 한다고 하면은 태양 에너지가 꺼지지 않는 한은 그거는 인공지능에서 내가 있고 설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 쏘아서 로켓을 쏘아 올린 비용도 인간들이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만들어진 기반 위에서만 활동하는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공지능은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매몰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인식이 매몰 비용이라는 걸로 이제 동반되지 않으면은 이 POW 시스템은 사실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미싱 링크예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비트코인을 얻기까지 작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피, 땀, 눈물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즉 고통의 함수인 거예요. 비용의 함수이기도 하고요. 그게 여러분한테 갖는 주관적인 가치였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한둘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임계점이 넘어서면은 너도 그랬어? 너도 그런 거야? 이쯤 되면 셜링 포인트가 형성이 된 거죠. 어떻게? 주지의 사실을 통해 가지고 주지의 사실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서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화 과정이 되고, 이렇게 객관화 과정이 일어나면 항상 시장에서 가격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점 이하로는 하방으로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걸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MVRBG라는 측정 지표로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MVRBG라고 하는 측정하는 게 결국은 이런 매몰 비용이 실제로 마켓 밸류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비트코인은 더군다나 채굴량까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냥 희소해지고, 또 채굴 시스템도 아예 규칙적으로 정해져 버리니까는 새롭게 변경될 게 없다 보니까는 그냥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립적인 시스템이 된 거고, 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게 된다면은 결국은 트레디파이와 디지털 금융이 만약 합쳐진다면은, 디파이와 합쳐진다면은 그 모든 금융에서의 가장 최종 담보물로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 아주 강한 인간이라는 사람, 어떤 동물적인 존재가 지구상에서 있는 한, 그 인간들은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한 고통이 들어가거나 비용을, 어떻게 매몰 비용을 투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한 1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비트코인 50% 정도의 헤어컷을 쳐내는 형태, 그러니까 LTV로 따지면 50%의 LTV가 남았을 때 더 이상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힘든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가장 근본적인 본원 담보적 물로 생각했을 때는 미국 국채가 있었어요. 이 미국 국채가 어떤 특징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야. 힘이 저렇게 센데 해군력이 저렇게 어마어마한데 쉽게 망하겠어? 이런 인식이 동반된 안전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안전성을 바탕으로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미 영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가지고 와서 거의 모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채가 또는 생산시설이 미국 위에서 있었다 보니까는 그만큼 풍부한 유동성이 달러 기반 위에 있었었고, 또 미국 달러가 어떤 투자처를 많이 찾고 이런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는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부채인 국채의 쿠폰 이율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줄 수 있다는 믿음, 또 수익성 같은 것도 있게 되니까 이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가장 본원 자산으로서의 필요한 성질이라고 한다면은 미국 국채는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마저도 앞으로 비트코인의 저량이 축적될수록 안전성과 유동성과 수익성이 갖춰지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미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5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를 이제 갖춰 나가기 위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크립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아직은 계류 중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클래리티 액트도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크립토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변제의 최종성과 검열 저항성이 아주 큰다는 건데요. 이 검열 저항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비트코인,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대단히 전 세계 넓게 분포하고 있고, 어떤 특정 클라우드에만 주로 분포하는 게 아니라 아식 시스템의 분포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검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검열에 대한 저항도 높고 또 클라우드 리스크가 거의 없다 보니까, 만약에 클라우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비트코인으로 네트워크로 전염될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좀 더 본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국은 지금 전략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가상 디지털 자산 시장 쪽으로 가장
그 근본 화폐 단위로서 쓰게끔 이제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미국 단기 국채로서 백업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나오는 게 어떤 자산의 에셋 파킹이 일어날 텐데, 가장 큰 자산은 아마 비트코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축적되는 이제 저량이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실선을 따라가지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커지다 보면은 또 미국이 어떻게 하죠? 전략적으로 강탈하고 압류하죠. 앞으로 제 생각에는 전 세계의 범죄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다 미국 거예요. 이미 그 기술이 있거든요. 뒤로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냥 범죄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들은 다 미국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물량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보유량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2050년대 초에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의 25% 정도를 커버하게 되고, 2059년 정도가 되면은 미국 정부 적자의 100%를 커버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그냥 비트코인 가치가 수직으로 이제 상승해버리는 시점까지 가버리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비트코인이 POW 최고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시점에 가면 어떤 결과가 달성이 될까요? 우리가 연준의 독립성, 영준의 독립성 이러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로부터 어떻게 연준이 독립적이어야 사람들이 이런 그 통화에 대한 정책에 대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존에는 연준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맡겨놓는 쪽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봤듯이 위기의 순간이 보면은 결국은 이런 통화의 독립성은 망가지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의 연준에서 인정 안 했었죠. 제닌 옐런 때 청문회 나왔을 때 뒤에서 어떤 분이 팻말에다가 buy the bitcoin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연준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던 비트코인에 인해 가지고 오히려 행정부로부터 연준이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이러니인 거죠. 그렇다면 이더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가 담보물이 되지 못하고 비트코인이 최종 담보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장 큰 클라우드 리스크가 있는데, 이 클라우드 리스크가 만약에 혹시라도 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죠. 몇몇 군데의 클라우드에다가 뭐 폭탄이 떨어졌어. 그럼 기능 못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걸 가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번에 10월 달에 보여줬듯이 그냥 관리자가 명령어 하나 잘못 넣었다가 그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플랫폼이 흔들려 버리면, 클라우드가 흔들려 버리면은 그냥 그게 이제 이더한테 전염이 돼가지고 담보물인 이더가 가치가 동시에 막 폭락해버리는, 이 담보 청산의 연쇄 사이클로서 폭락해버리는 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순환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플랫폼으로서의 이더리움은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더가 정말 궁극의 자산으로서 계속 가치가 커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제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결국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외생적인 최상위 담보물일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지금은 비트코인이 스크립트 용량 문제로서 영지식 증명이 이제 아직은 좀 불가능하지만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스크립트 용량이 혹시라도 지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스크립트 용량이 조금 더 증가돼가지고 증가된 용량에서 영지식 증명이 만약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영지식 증명이 가능해진다면은 레이어 2에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뭐 공개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진 않더라도 다른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레이어 1에 그 레이어 2에 있는 트랜잭션들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의 길이 열릴 것이고,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나중에는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냥 이동돼 버리는 거죠. 그냥 이러면 뭐 이더리움은 나가리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언제 어느 순간까지 이루어질지는 그거는 이제 뭐 추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더리움이 아직 가능성이 제일 높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한정지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이더리움 상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물로서 쓰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랩핑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랩핑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수탁하는 수탁기관, 중앙화된 수탁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탁기관이
비트코인을 담보물로 맡고 그 담보물로 맡은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다른 비트코인, 토큰화된 비트코인, 그걸 WBTC라고 하죠. 그걸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WBTC가 이더리움 레이어 위에서 레이어 1 뭐에서도 쓸 수가 있고 하여튼 이더리움 레이어 위에서 사용이 되면서 최종적인 담보물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WBTC 같은 경우는 준비금 자산이 이렇게 12만 7천 개 정도의 BTC로 지금 담보가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항상. 아토믹 스왑이 이렇게 담보물로서 쓰기가 좀 힘든 구조적인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요. 아토믹 스왑은 해시드 타임 락이라는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데 해시드 락 기술하고 타임 락 기술이 있는 거예요. 해시드 기술은 이제 암호화 기술인 거고 타임은 시간에 제한을 두어서 이제 원자적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 이 타임 락이라는 이 시간 제한 때문에 담보물로서는 조금은 기능하기가 좀 어려운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담보물은 좀 기간이 아주 길어지거나 또는 담보물로서 롤오버를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좀 시간적으로 좀 길어지거나 이런 거 자유롭게 이걸 조절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타임락이 너무 조금은 기술적으로는 좀 그게 아토믹 스왑이라는 이름 그 자체처럼 원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ll or nothing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간에 이런 경우는 이제 담보물로서 기능할 때는 조금 제한사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담보물로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쓰인다면은 랩핑 기술이 좀 더 원활하게 쓰일 것 같고 아토믹 스왑은 다른 영역에서 아마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레이어 위에서 영지식 증명이 만약에 된다면은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변제의 최종성, 검열 저항성인 측면 측에서 더 우월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또 장기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금인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모빅 생태계에서 많이 만나 뵀는데 모빅으로서 가지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팔란티어사에서 Foundry for Crypto라는 기술을 이제 뭐 미국이라는 정부에도 제공을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마 서방 국가들, 미국 동맹 국가들한테는 아마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관들한테도 제공을 할 건데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영역은 어떤 게 있냐면 체인 어널라이시스라고 해가지고 온체인상에서의 데이터만 가지고 어떤 뭐 KYC라든지 아니면 안티 머니 런더리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분석가 기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온체인상에서만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팔란티어 이 시스템은 온체인상에서 그런 기업들이 해놓은 결과물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AI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자동화시키기도 하면서 또 어떤 걸 하냐면은 전통 금융이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거래 자료들 또는 뭐 컴퓨터 IP 다른 뭐 기타 뭐 통화 거래 내역, 핸드폰 사용 내역, 핸드폰 기지국 연결 시점 아니면 기지국의 IP 이런 걸 다 조합해가지고 개인이 어떤 트랜잭션을 일으켰을 경우에 암호화폐와 관련돼가지고 그게 실물 영역에서 다 확인이 들어갈 수가 있는 형태의 기술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먼저 팔란티어하고 협약을 맡고 있는 회사가 KT 또는 뭐 현대 HD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이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팔란티어의 기술을 더 많이 도입해서 쓰는 기관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는 과정 하에서 또는 뭐 비트코인을 사용하든지 이랬을 때 정부 기관에 들키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가지고 있기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시장은 화이트 마켓하고 정부한테 다 노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레이 마켓이 정부한테 노출되지 않은 영역이 구분돼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굳이 뭐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거나 이렇게 새로운 체인을 만들지 않더라도요. 이 지점이 이제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거거든요. 세금으로부터의 정당성, 편의성. 얼마만큼 세금으로부터 정당성을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을까?
또는 얼마만큼 내 돈을 내가 편하겠을까? 이 문제가 이제 핵심적일 걸로 보는데, 요즘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 조직들이 사실은 필리핀에서 있던 범죄 조직들이 많이 이제 캄보디아로 옮겨온 것도 하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 안 있고 캄보디아로 옮겨온 이유가 왜냐면요. 필리핀은 그들 범죄 조직이 보기에도 치안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내가 범죄자이긴 하지만은 길거리 나가면은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안적인 측면에서는 캄보디아가 군부 독재이긴 하지만 더 안전하기 때문에 캄보디아로 와가지고 군부하고 결탁하는 형태로 더 발전이 된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살기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질서는 필요해요. 질서 없다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탈중앙화라는 이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 질서가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탈중앙화를 어떻게 보냐면 정말 뭐 아나키스트적인 탈중앙화를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탈중앙화만 딱 생각하냐면은 행정부로부터의 통화 시스템의 탈중앙화 또는 이중 주권만 확보가 되면은 그거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은 내가 경제 활동을 열심히 했을 때 경제 활동으로 이룬 부를 다른 형태로 내가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덫이라는 이유로 내 부가 깎여 나간다든지 이런 거를 모는 채로 당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탈중앙성만 도달하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금을 너무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금을 내고 자유롭게 크립토 자산을 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